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컨퍼런스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이제 코로나 방역, 사실 K 방역이란 말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제목이 붙었네요. 이 코로나 정책, 코로나를 관련된 전반적인 보건 정책적인 관점에서 좀 여러분과 같이 경험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먼저 성과를 간단히 보시면요, 상당히 잘했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적어도 뭐 지난 여름까지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월드뱅크에서 한국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제가 그 보고서를 지난 6월경에 썼으니까 그때만 해도 굉장히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이 잘했던 핵심에는 신속한 대응, 이 준비가 돼야죠. 갑자기 닥친 일이기 때문에 준비가 돼야 되는데, 왜 준비가 잘 돼 있었냐? 우리도 역시 2015년 이전, 메르스 이전까지는 사실은 이번에 유럽이 그러듯이 이런 전염성 질환을 굉장히 후진국형 모형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건 후진국에서나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2015년에 미들 이스트 레스피레토리 신드롬을 겪으면서 이제 우리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겪을 수 있다. 더구나 그때 삼성의료원에서 큰 감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병관리본부를 확대하고, 이제 확진자 동선 파악하고,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진단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제 신속 승인 제도 같은 것도 만들고, 이제 이게 단순히 중앙 정부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감염병은 이제 지방 정부의 소관인데, 이런 새로운 감염병에 대해서는 지방 정부가 이 테크니컬 캐패시티가 부족하니까 이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연계도 중요하다. 뭐 이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프리페어니스를 갖추게 됐고요. 근데 이제 프리페어니스만 가지고는 또 안 되는 게, 이 자체가 과거의 그런 팬데믹 비슷한 것들과의 비슷하면서도 다른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과학적 근거가 축적되고, 이렇게 시행해 본 정책이 잘 작동하지 않고 이런 것들로부터 성공과 실패를 조속하게 반영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뭐 우리가 정책 결정에서 뭐 agility, 저는 뭐 flexibility, learning by doing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면에서는 우리의 문화가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아무튼 뭐 나를 새서라도 만들어내고 새롭게 계속 이제 불확실성을 헤쳐나가는 그런 저는 문화가 있습니다. 가끔 뭐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합의해야지만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런 새로운 위협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하는 면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장점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대규모 검사,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증상이 없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굉장히 다수가 증상이 없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감염된 줄은 모르는데 증상은 없지만 타인은 감염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대규모 검사를 통해서 빨리 본인이 감염됐다는 걸 알려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격리시키고 필요하면 치료하는 이 연계 체제가 중요하고요. 또 우리는 또 혁신적인, 그러면 드라이브 스루는 정말 한국이 자랑할 만한 혁신적인 거고 전 세계로 다 퍼졌고요.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이제 잘 모르니까 확진자를 전부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입원을 시키다 보니까 병상이 꽉 차서 진짜 중증 환자가 병원에 못 가는 환자가 생겼는데, 보니까 실제로 확진자 중에서 대다수는 병원에 치료가 없는, 지금 알려진 결론은 뭐 20% 미만이에요. 확진이 돼도 실제 의료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20% 미만인 거죠. 자, 그러면 대신 그 사람들을 뭐 그냥 놔두기는, 그러니까 경증 환자를 소위 말하는 생활치료센터라는 non medical facility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뭐 2주 정도 그냥 하고 모니터링 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혁신이었죠. 굉장히 초기에는. 그다음에 이제 거버넌스라는 측면도 사실 이제 국민들이 어떤 청장님의 굉장히 개인적인 리더 그 스타일도 있었지만, 정말 이제 질병관리본부를 신뢰하게 되고, 굉장히 사회적 자본, 뭐 자발적 참여,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떤 것보다도 마스크를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가장 비용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마스크를 모두 꼭 잘 쓰면 문제가 없지만, 아무리 적게 모여도 마스크 안 쓰고 크게 이야기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위생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개인 위생, 이런 마스크 쓰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뭐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우리는 마스크 쓰는데 익숙하잖아요. 문화적으로 황사 맞으면 당연히 마스크 쓰고, 겨울에는 또 마스크 쓰고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약간의 낙인 같은 거,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안 써서 내가 걸려서 남한테 피해가 줄 때 뭔가 좀 낙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돼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고 국민들이 신뢰를 얻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이제 전국민 건강보장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방역에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환자가 발견됐을 때 그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의료 체계거든요. 그 의료 체계에서 건강보장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본인이 그 비용을 다 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치료받겠습니까? 사실은 이 전국민 건강보장이나 국민건강보험 제도 같은 걸 통해서 검사나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춰주고 또 뭐 약이 새로 나왔다, 렘데시비르 새로운 치료 약제가 나왔다. 그럼 그 빨리 급여해서 건강보험 제도에서 끌어들여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 건강보험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교훈도 많죠. 저희가 뭐 우리나라의 정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것은 좋지만 너무 그것에 자부심이 넘치면 성찰할 기회를 잃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찰할 게 많습니다. 자, 취약계층이 정말 문제입니다. 초기에 있었던 정신병원이나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우리나라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시설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 어르신들은 일단 감염도 잘 돼, 감염되시면 사망률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빈곤층, 대기업에 계신 분들은 다 집에서 워크프롬홈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들 어떻게 워크프롬 하시겠습니까? 우리 지역사회에 계시는 취약계층들 감염이 무서우니까 복지시설이 다 닫았어요. 그분들 어디 가시겠어요? 자, 공공의료기관 지금도 계속 지금 보도에 보시겠지만 자, 중증 병상이 몇 개 남았다. 이거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국민당 병상 수가 일본 다음으로 높아요. OECD 국가 중에서. 그런데 중증 환자 병상이 몇 개 남았다 간당간당하다 이런 표현 들으셨죠?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90% 이상의 병원이 민간 병원이에요. 법적으로는 민간 병원 역시 환자를 받아야 됩니다. 환자를 거부할 수 없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왜냐하면 중증병원은 3차 이제 의료기관, 대학병원 중심인데 그 병원에서 어떤 민간 3차 병원에서 지금 우리 중환자실 다 차 있다 일반 환자로 그럼 그 환자 쫓아내라는 이야기냐? 그 정말 환자 꽉 차서 못 쫓아낼 수도 있고 하지만 민간 병원 입장에서는 이러한 감염력이 높은 중증 환자를 받아들일 인센티브가 낮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풍요성의 빈곤인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병상이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치료할 환자가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 현실이 한국입니다. 동선 파악 중요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비판적으로 동의하긴 하지만 이것 역시 우리가 유럽이나 일본의 한국적 모형을 받아들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그 정책의 핵심은 동선 파악이고 거기에는 철저한 정보 공개입니다. 물론 우리는 국민들이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고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런 공중보건적인 목표를 위해서 얼마까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희생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초기에 보셨겠지만 초기에는 메시지가 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성별, 나이, 온갖 게 자세하게 나왔죠.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는 빨리 배우니까 이러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지금은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공중보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고 그다음에 빨리 없애야 되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 클릭하시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안 봅니다. 귀찮아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사회과학자로서 경제학적, 정책학적 관점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큰 틀의 관점이 부재하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종식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또 다른 팬데믹이 들어닥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종식시키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목표를 세우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큽니다. 우리 대기오염을 0으로 떨어뜨릴 수 절대 없죠. 대기오염 0으로 만들려면 공장 다 닫고 자동차 다 닫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초기에는 우리가 총력을 다해서 오직 코로나에서 앞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것을 코로나를 위하여라는 정신으로 그런 목표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지속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 경제, 고용, 교육, 빈곤, 사회적 관계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뭐 KDI 역할도 중요하고, 왜냐하면 질병관리청에 계신 분들은 그분들이 뭐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분들의 패러다임에서는 그렇게 보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만나서 토론하고 국민과 합의하고 해서 내리는 결정이지, 이러한 의사결정이 다른 기존의 의사결정과 달리 그냥 메디칼 전문가들이 모여서 메디칼한 관점에서만 그냥 의사결정을 내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질병의 위험을 영어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모든 경우에 대부분 다 acceptable 리스크를 안고 삽니다. 우리 사회 어디에서도 영의 리스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는 많은 국민들이 리스크 제로를 생각해요, 자꾸. 저는 그것부터 우리가 깨야 될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acceptable 리스크라는 것은 우리의 지금 감당할 능력을 판단을 하고 최대한 감당할 능력을 늘리되 거기에 그 감당할 능력 한도 내에서는 리스크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600명 지금 올라왔습니다. 뭐 저는 예측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마 저는 지금 이렇게 이 수준에서 500~600명 정도에서 매니지하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더 폭발하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병상이 많이 부족한데 지금 이 정도에서 매니지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기에 비해서 우리의 과학적 근거도 축적되고 정부도 준비도 좀 하고 그래서 감당 능력이 좀 늘어갑니다. 중증 병상도 이제 사실 정부가 굉장히 소홀히 했죠. 우리가 굉장히 중증 병상 빨리빨리 늘려야 된다고 말을 했지만,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갑자기 더 환자가 올라가면서 확진자가 올라가면서 병상도 빨리 늘리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감당 능력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사회적 거리두기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예 안 할 때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듭니다. 반드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봉쇄하면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 같은 경우도 완전 봉쇄했더니 커뮤니티에서는 인펙션이 없지만 그럼 어디서 인펙션이 생겼을까요? 집에서 인펙션이 생깁니다.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지만 여전히 완전히 봉쇄를 할 수만 있다면, hypothetically 완전히 봉쇄를 할 수만 있다면 효과가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그 중간이 문제예요. 어차피 우리 대부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완벽한 통제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 중간 어디까지인데, 그럼 그 중간 어디까지인가, 어느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국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냐의 문제예요. 국민들이 참여하지만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국민들이 정말 이코노믹 인센티브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국민들의 수용성이 있는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단계 올리고 따라라라고 말하면 저는 아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이 앞에 이렇게 그 실선으로 돼 있는 데가 뭐 옥스퍼드의 Our World in Data에서 만든 Government Response Stringency Index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얼마나 강하게 죄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머지는 모빌리티예요. 거기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근데 모빌리티를 보시면 이게 지금 첫 번째 3월, 4월 동안에 정부 정책이 확 올라갔잖아요. 대구 경북 이후에. 그러면 확 올라간다고 해서 모빌리티가 줍니까? 이거 보시면 제가 물론 뭐 타임시리즈 어널리스트 경제학자들만 하셔야 되지만 적어도 여기만 놓고 보면 국민들이 분명히 확진자 수가 왕창 올라가면 걱정을 해서 이동을 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동을 영원히 줄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올라가잖아요. 쭉 올라가다가 계속 올라갑니다. 정부 정책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별로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우리가 세컨 웨이브가 있었어요. 세컨 웨이브가 있을 때는 다시 내려갑니다. 지금 최근에 자료를 보면, 제가 정부 무슨 회의위원회에서 보면 8월 정도까지 다시 감소했습니다. 조금씩.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우리의 목표는 무조건 이동만 줄이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정부 정책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요, 경제사회적 비용이 엄청 큰 거예요. 그걸 같이 고민해서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주로 뭐 KDI 쪽이고 뭐 경제학자들 너무도 향해, 모든 정책을 할 때는 비용과 편익을 같이 고려하는 게 기본입니다. 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지금 8월 달에 우리가 8월 중순에 2단계로 올렸습니다. 2주일 뒤에 2.5단계로 다시 올렸어요. 근데 보통 단계를 올리면 모빌리티가 감소해서 환자 확진자 수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보통 10일 내지 2주가 걸립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보면 8월 15일 중순에 2단계로 올린 것은 올렸더니 어떻습니까? 일주일 정도 후에 확진자 수가 좀 떨어지는 단계 변화가 생기죠. 그 다음에는 지금 2.5단계로 올리는 것은 굳이 효과가 없는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면밀한 분석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사회적 거리두기는 중간 단계는 굉장히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과학적 근거가 더 필요해요. 지금 근데 대부분의 지금 이 단계를 계속 높여야 된다고 말씀하신 분들은 지극히 노머티브하게 생각하세요. 단계를 올리면 확진자가 줄 거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단계를 올려서 경각심을 높여야 된다. 근데 경각심이 단계의 함수입니까? 단계를 높이면 경각심이 올라갑니까? 근데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들이기 위해서 단계를 올려야 됩니까? 경각심을 높이려면 커뮤니케이션 해서 높여야죠.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가요, 전부 시뮬레이션 한번 보세요. 실증 연구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뭐 썰 모델 이런 거에서 수학적인 그 시뮬레이션을 근거하는데, 저는 사회과학자로서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말씀드렸듯이 실증적인 뭔가 분석이 필요하다. 지금 이제 조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실제 그 모빌리티 데이터를 하고 있는데, 시작했는데 이 연구자들이 지금까지는 대부분 언론에 나오는 그런 그 전문가들 이야기는 전부 시뮬레이션에 기초하고 노머티브한 사고지 포지티브한 띵킹이 없습니다. 핵심 변수는 말씀드렸듯이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모임 자체. 그다음에 이제 거리두기와 감염의 관계도 정말 우리 보통 말하자, 거리두기는 계속 높이면 모빌리티가 계속 줍니까? 그게 리니어리티가 있나요? 그 커빌리니일 수도 있잖아요.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에서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스레시홀드 이펙트, 스레시홀드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효과가 있지만 그 다음에 효과가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느 정도가 넘어야지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 관계에 대해서 다양한 관계가 증명이 필요한데 그런 실증적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노마티브한 띵킹 버리자는 얘기를 계속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정말 이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학교를 닫으면 정말 안타까운, 학교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경제학에서 보면 인적 자본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1년을 이렇게 학교를 가까이 닫고 인터넷으로 전환하면 저는 인적 자본이 굉장히 손실되고 더 나아가서 학력 격차가 커질 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저는 격차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이어서 우리 사회의 형평성을 더욱더 악화시킬 것이다. 지금 거시경제 지표가 뭐 다른 나라에 비해 좋다고 자꾸 나오는데 거기에 도취되면 안 된다고. 그건 평균의 저는 그 함정이에요. 지금 대기업 수출 잘 되죠. 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OECD 다른 국가에 비해서 우리는 소규모 자영자가 훨씬 많고 그 사람들이 거의 지금 그 절벽에 있습니다. 절벽에.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도 그분들이 삼성현대가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고통을 겪어야 할지를 고민해야 되고, 소득이 떨어지면요 건강 안 좋아집니다. 건강과 경제는 다 맞물려 있어요. 예전에 IMF 직후에 자살이 엄청 증가했습니다. 경제위기 이후에. 그래서 더 저는 효과적인 것은 자꾸 방역에 방점을 찍어서 방역에 그냥 또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중증 병상을 늘리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은 검사 빨리 받게 하고, 검사도 빨리 신속 진단, 저는 뭐 래피드 엔티젠 테스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방역, 굉장히 코스틀리한 방역보다는 의료 체계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이제 획일적으로 절대 하지 말자.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5단계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뭐 2, 3단계 하고 필요하면 미세 조정을 계속 해나가면 되죠. 최근에 정부가 했듯이 뭐 댄스장 이런 거 닫아야 됩니다. 그런 거 닫아야 할 수 없죠. 그래서 고위험 시설이나 집단에 집중적으로 하자. 지자체 권한을 더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사회적 안전망을 이 기회에 넓혀야 됩니다. 아니 자영업자 죽을 맛인데 자영업자가 닫아라. 저는 아니 정부에서 보상해 줄 용의를 가지고 닫아야죠. 그냥 보상도 안 해줘 닫으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유럽에서는요 상병수당이 있기 때문에 work from home, 자기들이 그리고 안 나가도 됩니다. 상병수당 제도라는 것이 든든한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유급병가나 상병수당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해야 됩니다. 이 기회에 사회적 안전망을 늘려야 되죠. 확진자 수가 아니라 중증 환자 수에 맞춰서 역량을 빨리 맞춰야 됩니다. 이 기회에 뭐 장기적이지만 공공병원도 늘리고 의사 수도 늘려야 됩니다. 지금 유럽 OECD 국가에서 의사가 가장 적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마저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의사 수 늘리는 거, 그 중요한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의료 체계의 역량을 높이는 것 중에 하나가 퇴원과 재원을 정확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하게 입원을 많이 시키는 걸 줄이면 병상 수가 더 많아지잖아요. 불필요하게 오래 머무는 것 대신에 빨리빨리
치료를 퇴원을 시키면 병상의 가동률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다이내믹이 있는 거예요. 환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그러니까 중증 병상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병상을 가지고도 입원과 퇴원을 잘 조절을 하면 커패시티가 더 커진, 커패시티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이내믹하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들이 이 코로나의 리스크를 너무 낮게 평가하면 안 되죠. 함부로 행동하고 뭐 감염이 증가하는. 저는 반대로 지금은 코로나에 대한 위험을 너무 과대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 위험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지 과대 인지나 과소 인지도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이 지금 우리가 이 자살 생각이란 게 있죠. 2년 전에 비해서 자살 생각이요. 2년 전에 자살 생각이 약 5%였다. 지금 자살 생각이 14%까지 증가했습니다. 이거 지금 아시다시피 기존에 우리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 1위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자살 생각이 확 증가하고 있습니다. 20대 여성의 자살이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고용 감소가 심각한데 고용 감소의 가장 큰 직격탄을 맞는 게 젊은 여성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와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이렇게 닫으면 안 되죠. 감염만 생각하니까 자꾸 닫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는 열어야죠. 어떻게 해서는 열어서 우리가 방역을 열심히 해서라도 열어야죠. 열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acceptable risk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사망률 노인이 아니면 굉장히 낮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이 이 정책을 굉장히 의료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방역 정책에만 보시는 게 안타깝고 이 모든 것은 사실은 가치 판단입니다. 그리고 물론 과학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근데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는 과학적 근거 없이 막 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고 그 과학적 근거를 기초로 거기에 근거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의학적 근거로 필요하고 여기 계신 경제학자들이 사회적 비용과 편익도 계산해야 되고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의 리스크를 사회적으로 안을지는 국민들의 가치 판단이 내재돼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어 폴루션 끝까지 줄이기 위해서 모든 걸 스탑하지 않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비용을 치르면서 리스크를 조절할 건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금이라든 이제는 좀 성찰하고 고민해야 될 시기예요. 근데 지금도 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시 이제 확진자 수에만 목매달고 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는 의료 체계 역량 빨리 감당 능력을 높이고 그와 동시에 정확한 위험에 대해서 국민과 소통해야 됩니다. 국민을 너무 퍼터널리스틱하게 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